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이 약 1년에 걸쳐 시카고 한인 오랄 히스토리, 즉 구술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각계 한인 20인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그 스토리에 투영된 우리네 이민사를 조명했습니다.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주로 시작된 미주 한인의 이민사. 연방인구통계국에 따르면 1920년 시카고의 한인은 27명으로 집계됐고 1950년에 48명에 이르렀습니다. 신분 또는 여러 상황으로 인구 조사에 응하지 않은 한인들도 있었습니다. 초기 한인은 대부분 유학생과 그 가족이었습니다. 올해 93세인 심기영 씨는 1953년 화물선을 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화물선 타고서 미국에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레하운드 버스를 타가지고 예산, 지금도 기억하는데 28불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륙을 횡단해가지고 아이오와까지 오는데 내가 미국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때 뺑기차니까 1시간에 1불 25전 주더라고요. 그래도 등록금이 없어도 외상으로 공부했죠. 그래서 그 다음 여름에 방학 때 석 달 동안 불이 나게 일해가지고 어떤 때는 잡을 3개 일해, 낮에는 공장에 가서 일했고 또 저녁에는 또 병원에 가서 일했고 위켄드는 또 딴 집에 가서 풀 깎고. 1970년대 초까지 시카고엔 유학생 유입이 부각됐습니다. 이번 20인 인터뷰 중 8인이 유학생이었습니다. 다수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취업, 가족, 정치 등 여러 이유로 결국 이민 정착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민으로 온 게 아니고 처음에는 유학생으로 1964년도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화학과에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학교 중에 대학원이 있으면서 학비가 제일 싼 학교가 어딘가 하는 거를 미국 대사관 도서관에 가서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U하고 뉴욕 스테이트 U가 학비가 제일 쌌어요. 그래서 그쪽에 I-20를 어플라이를 해서 결국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 I-20를 받아서 글로.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졸업하고 3년 후에 미국을 왔습니다. 유학생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이제 올 때는 완전히 유학생으로 왔어요. 저는 연대 교수님들한테 완전히 제가 아주 큰 소리 막 치면서 왔습니다. 7년만 공부하고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고서 70년도에 떠나왔는데요. 사회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언더그래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주니어로 다시 들어가서 2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학원을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72년에 왔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군복무 3년 마치고 그러고서는 바로 미국행을 한 거죠. 저희가 그 당시는 이제 미국에 인턴십 그런 거를 여기저기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 중에 뉴욕하고 시카고에 액셉트가 됐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시카고에 있는 병원에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액셉트가 돼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 한국에서 제가 이제 방사선과 교수님하고 연관이 깊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그 진단 방사선과는 있는데 치료 방사선과가 없어서 저한테 제안하시기를 미국 가서 공부해서 와서 치료 방사선과를 시설을 새로 시작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왔는데 온 다음에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와이프는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주저앉게 됐는데 제가 끝날 때쯤 교수님이 이제 저를 잡으러 오셨어요. 그랬다가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가셨는데 뭐 미국에 그냥 있는 거를 뭐 잘 선택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 삶을 꿈꾸며 낯선 미국 땅을 밟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73년도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예. 그리고 또 지참금 자체도 없이 그냥 가보자. 가면은 또 길이 있겠지. 이것만 가지고 왔었어요. 네. 1976년 12월 11일에 왔어요. 가족 이민으로 왔는데 저는 이제 친정 부모님이랑 또 시집간 언니, 형부 그런 식구들이 다 여기에 먼저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남아있는 그 형제는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동생도 다 이제 미국에 왔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조금 더 넓은 세상,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오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800불 우리가 4명이서 가족이 깐난쟁이하고 4명인데 그게 이제 현실하고 그게 맞지 않잖아요. 4식구인데 800불만 들고 왔으니까. 그래서 뭐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됐죠. 뭐. 회사 출장이나 파견 근무로 시카고에 온 후 정착을 선택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 제가 1978년도 8월 15일에 이제 미국 왔습니다. 그 동원산업, 수산업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사원으로서 출장차 미국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출장 왔다가 그냥 오버스테이 해가지고 미국에 그냥 들어앉게 됐습니다. 4남매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을 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런 여유의 생활을 못했어요. 그 월급 가지고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그 자녀 교육 문제를 미국에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1975년도 3월 달에 한국일보의 그 시카고 근무 특파원 발령을 받고 미국에 왔습니다. 시카고 현지판 제작을 위해서 파견이 됐습니다. 제가 시카고 지사에 올 때는 2가지 역할이 있었어요. 하나는 현지판을 활성화시키는 문제, 궤도에 올려놓는 문제. 또 하나는 그 워싱턴 특파원이 있지만 그분은 주로 정치 기사를 쓰니까 저는 미국 사회나 문화 이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쓰는 그런 역할을 하고 미국을 이제 시카고로 왔어요. 시카고를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이들은 처음 어떤 일을 했을까요? 1960년에 노스웨스턴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심기영 씨는 3년 후 첫 한인 1세 변호사가 됐습니다. 한 100명밖에 안 됐다고요. 그래서 한국인 상대로 그 변호사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고요. 1965년이 됐는데 소위 말하는 케네디 존슨 이민법이 통과됐거든요. 근데 그게 발효하는 게 1968년도였다고요. 그때부터는 코타가 각국에서 2만 명으로 됐다고요. 아시아 국가들도 2만 명이 됐고 그 통해 이민이 쏟아져 들어왔다고요. 또 간호원도 됐고 의사도 물론 됐고 변호사 자격을 받자마자 내가 몇 년을 기다렸는데 해가지고서
정말 그야말로 밤낮을 일했습니다. 제가 저녁 밤 11시, 12시까지 12시면 문을 사무실 다운타운에 시카고 다운타운에 재판소, 지금 재판소 건너편에 있는 건물인데 한국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미국에 불법으로 방문을 들어왔다가 여기서 불법으로 주저앉고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민국 직원이 형사처럼 많이 따라다니면서 잡아놓고 그러면 또 반드 그러니까 보석금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처음에는 500불 나중에는 그게 1000불 2000불을 올라가서 나중에 3000불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잡혀 들어간다고 너희 연락만 가서 그걸 내고서 빼냈다고요. 내가 그때 사람들을 빼내는 것은 뭐 돈 버는 게야 뭐 그 사람들 그 공장 뛰게 하게 되면 한 달에 500불밖에 못 벌거든. 근데 그거 해서 돈 버는 것보다도 한 사람들도 정말 한국에서 집 팔아가지고서 비행기표 간신히 사가지고 오는 사람 대부분이라고요. 쫓겨나가게 되면 폐가 망신이라고요. 정말 무일푼으로 비행기표 사기 위해서 가재를 전부 다 탕진한 사람들이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직장도 없는 사람들이 실입자가 될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추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추방 재판을 전문 정도로 수백 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말 애국하는 내가 내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였다고요. 많은 한인들이 한국에서 전문직으로 일했지만 이민 초기 가족의 정착을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조업 공장에서 일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약사로 이민 와서 공장을 거쳐 태권도장 사업체를 낸 권덕근 씨의 인터뷰입니다. 그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약사로 오셔가지고 예. 오실 때 그럼 가족이 가족 이민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딸, 아들 2명, 예, 2사람. 어떻게 시카고로 오시게 됐어요? 원래는 동생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수속을 해줘가지고 자격은 이제 약사 자격이 왔지만 그래서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오시자마자 시작한 일이 뭐예요? 이제 이게 참 한 스토리죠. 옛날에 그렇죠. 처음 와서 바로 자기 직업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없죠. 다 공장에 가고 공장 나가야죠. 나는 와서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템플 그렇죠. 공장이 있었다고 네. 아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2년 6개월을 했어요. 밤일을 내가 2년을 했어요. 그때 밤일하면 돈이 많이 줬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난일로 바꿔가지고 6개월을 하다가 돈이 좀 모여서 건물을 사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우리 권 회장님이 태권도장을 몇 년도에 시작하셨어요? 74년. 74년도에. 예. 한 클래스 할 때 한 30명, 40명 해요. 하루에 한 4클래스 하니까. 심지어 어떨 때는, 개인 교습이 많아요. 프라이빗 레슨. 심지어 우리 경찰서, 프랭클린 파크 경찰서장이 나한테 프라이빗 레슨 받았고, 또 소방서 파이어파이터 캡틴도 받았고 큰 기업인들이 와서 다 받았어요. 그리고 아침 7시 초창기에는 아침 7시부터 시작하면 밤 11시까지 쉴 시간이 없어요. 개인 교습 단체. 한국에서 경찰이었던 유재준 씨는 파독 광부로 있다가 시카고에 왔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는 그 당시 올 적에 내가 돈을 한 $500쯤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급하니까 그 다음 한 3일 쉬고 바로 직장을 잡았는데 그 당시는
어셈블 라인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장 앞에 가서 일하겠다고 그러니까 금방 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아주 쉬웠어요, 일하기가. 그래서 일하는 데는 처음에는 별로 지장이 없었어요. ABD기라고 그 카피 종이 만드는 공장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어셈블 라인에서 일을 했죠. 파독 간호사였던 김기란 씨는 미국에서도 간호사의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가 UIC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UIC 스태프 아파트멘트에서 같이 룸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직접 UIC 그 너싱 그 디파트멘트에 가서 그레주에이션 널스로 디그리로 제가 잡 어플라이를 했어요. 거기 UIC에 직접 가서. 그랬더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You are world around person 그래가면서 우리는 너 저기 독일말하고 영어하고 섞어서 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대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의 통역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네가 참 필요하다 하면서 거기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저의 첫 잡은 UIC에서 GN, 그 당시 이제 이름이 그레주에이션 널스. 한국에서 간호사였던 이화식 씨도 병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어려운 영어 소통을 해소하기 위해 영어 공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리노이 메소닉 메디컬 센터라고 벨몬트에 있는 거기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직장이 거기였었어요. 네, 미국의 첫 직장이. 서바브로 이사 올 때까지 거의 10년을 일을 했어요. 그 병원에서. 시간당 4불 50 일했던 것 같은데 4불 얼마면은 꽤 많은 돈이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미국 와보니까 우선 들리지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그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에 대해서 많이 미국에 와서 영어 공부를 많이 다녔죠. 커뮤니티 칼리지 근데는. 트루만 칼리지의 그 ESL 클래스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거기서요. 제가 이제 그때는 하여튼 한국 시간을 어떻게 저녁 코스였는지 뭐 그래 제가 일을 했는데도 하여튼 거기도 다녔어요. 저녁 코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와서는 여기서 옥턴 칼리지에서 또 ESL 클래스를 또 하고 하여튼 그 영어라는 건 참 어려워요. 어떻든 간에. 자신의 전문 기술로 창업을 해 성공을 이룬 한인들이 점차 증가했습니다. 의료화학계 미국 회사에서 근무했던 서병인 씨는 1981년 시카고에서 비스코사를 창업해 치과용 접착제 부문에서 세계 최고로 꼽히는 기업으로 일궈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당시에 80년도 당시에 그 당시에 세계적인 치과 계통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접착제인데 치아에도 붙고 또 금속에도 붙는 접착제가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두고 내 회사를 하면 물론 다른 것도 하겠지만 그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3, 4년이 지나면서 이제 직원들 매개살만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결국은 발견한 것이 한 컴파운드가 치아에도 붙고 메탈에도 붙는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 이제 요약을 하면 BPDM이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접착제를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나는 사실은 마케팅을 할 줄 몰랐거든 그 당시에. 마케팅하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강의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강의를 함으로써 말이 그냥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그때는 난 마케팅도 없는데 뭐 그냥 독일에서 뭐 불란서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 올반도 좀 사고 싶은데 팔래? 팔 수 있느냐고. 그럼 뭐 돈만 내면 팔죠.
그리고 하여간 그게 결국은 비스코를 갑자기 이렇게 폭발시키는 재료가 올반도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고, 지금 현재 우리가 9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한 5억 불? 이환희 씨는 3인 동업으로 플리마켓에서부터 시작해 30개 매장을 보유한 신발 및 의류 사업체로 성장시켰습니다. 송진현 씨 5,000불, 또 로이킴 그 양반 5,000불, 나는 5,000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5,000불어치 투자해서 자본금 15,000불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떤 메인 아이템이 없었어요. 그냥 뭐든지 팔 수 있는 거는 주말에 가서 마켓에 갖다 팔자. 그래서 돈을 일단 모자. 그리고 그 돈 모은 거는 집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본금을 늘리자. 그때는 직원이 2명, 한국 직원 하나, 그 다음에 스페인시 일하는 애 하나, 그리고 우리 셋. 그럼 몽땅 5이 몸으로 떼온 거죠. 그때 몸으로 했고, 또 주말이면 어디든지 장사가 될 때 있으면 텍사스 저쪽 멕시코 국경으로도 가고, 또 마이애미 쪽도 저는 가고, 그리고 우리 파트너는 여기서 또 있으면서 하고, 그렇게 시작을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장사가 되고 물건이 팔릴 수 있다면은 저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어딘지 갔어요. 신발 도매하고 신발 리테일로 뛰어들어간 게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한 30개 될 거예요. 진짜? 네, 그리고 직원은 현재 한 120명. 많은 한인들이 다양한 직업을 거치며 성실한 이민자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식품영양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식품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강정희 씨는 무역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반덤핑 국제재판에서 기각을 도출하며 한국산 자전거를 미국 백화점에 유통시키면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네가 회사가 있으니까 우리 조인트 벤처를 하자. 근데 이제 제가 자본이 없으니까 자본은 우리 부친이 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해서 자전거하고 그때 피트니스 엑서사이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미국 업계에서 이제 대만은 이미 들어왔고 한국이 이제 지금 몰려오는 이 판이니까는 미국 회사들이 이제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티 덤핑을 기소를 한 거야. 한국 업계하고 대만 업계를 가지고 이제 덤핑을 한다 하고서는 기소를 했거든요. 그 덤핑이라는 데피니션이 뭐냐면 본국에서 파는 가격하고 같은 가격으로 팔거나 높게 팔면 노 덤핑인데 싸게 팔면 이게 덤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내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프레젠트한 거는 덤핑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국내 가격하고 같은 가격으로 했다 하는 것을 이제 이걸 서류를 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커미션이 상당히 커요. 장소가. 근데 여기는 대만, 여기는 한국, 여기는 이제 prosecutors, 그리고 여기는 그때 시민도 같이 있었어요. 시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한국은 기각이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한국 자전거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또 이어서 카나다에도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부터는 이제 한국 자전거가 이제 들어오고, 이제 우리가 또, 우리 회사가 살아남기에 좋았던 거는 엑서사이클, 제가 이제 스포츠인굿을 하니까 스포츠인굿 쇼에 가끔 가면서 엑서사이클을 들고 가서 쇼에서 샘플을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엑서사이클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와가지고 그거가 자기네들이 필요하고 하면서 생산해 주겠냐고 그래가지고 엑서사이클을 상당한 재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엑서사이클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회사를 사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현금이 많지 않은데 그 재고를 가지고 팔아서 이제 워킹 캐피털이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자전거 만들기가 더 쉬워졌죠. 그래가지고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자전거가 이제 시어스, 몽가머리 워드, 그 다음에 캐나다 CTC, 젤러스라는 또 아까 좀 몬트리올에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상당한 액수의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 일본, 중국 선교사로 또 서예가로 활동했던 이두만 씨는 이민 초창기 간판업에 뛰어들어 성공을 이뤘습니다. 이 세탁업을 많이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드랍업 하는데, 그때 내가 1년에 아마 세탁소 간판을 1000개 이상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서예 학원 하는 것보다는 몇십 배 그냥 수익을 올린 거죠. 그때 그러니까 한 1년 하고 나니까 한 캐시를 한 10만 불 정도? 그 간판을 써서 맨 처음에 쓴 게 조선옥이라고 이제 그 링컨에 있는 거예요. 링컨에 있는 거예요. 아마 그게 79년도인가 78년도에 쓴 것 같은데, 이제 그거 이제 히트가 된 거예요. 또 미국 사람들은 한 번 써서 자기가 간판을 해주면은 사람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또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 사람들 그 사회에 이제 발을 붙이면서 이제 자점하다가 이제 양쪽 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빌딩도 그냥 페이오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세이브하면서 이제 자녀 교육 문제도 뭐 해결이 됐고, 그래서 기초는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비교적 좀 생활에 어려움 없이 살았었습니다. 10대에 바이올린 공부로 유학을 온 조이스 노 씨는 줄리어드를 졸업하고 볼티모어 심포니에 몸담았다가 당시 게오르그 솔티가 음악 감독으로 있는 시카고 심포니 오디션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26살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에이시안 여성으로 CSO 멤버로 왔습니다. 바이올린 섹션에는 어쨌든 유태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조이슬라라고 불러줬어요. 그게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는 왜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리고 막 그래서 어리면은 왜 좀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자기가 좀 굉장히 잘난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많았고, 시카고 심포니는 우리가 사실 연습을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연습을 100% 해가지고 와서 그냥 사실 첫 번째 리허설 안 하고 콘서트를 해도요. 나중에 리허설하고 콘서트 한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컨덕터들이 와서 자기 그 자신의 그런 개성, 테이스트 이런 거를 좀 애드하는 거지, 뭐 그거를 연습을 시켜서 사람들을 더 잘하게 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시카고에 정착한 한인들은 자녀를 낳고 기르며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많은 한인 여성들이 맞벌이 일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며 이민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글쎄, 저는 한국에서 이제 다 잘해갖고 왔으니까 뭐 의뢰하는 걸로 다 생각을 했죠. 한국 그 여자들이 뭐 결혼하면은 다 뭐 남편하고 하고 애들 키우고 뭐 다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걔네들도 결혼했어도 걔네들은 직장은 안 다녔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다 하고 직장을 또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 미국 생활이 힘들다는 거, 내가 그 사는 인생이 힘들게 살았다는 걸 한국에 나가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풀타임을 한 건 우리 작은 애가 나서 1년까지는 풀타임 했어요. 그 다음엔 도저히 풀타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때 우리 첫째 나서 이제 제가 낮일을 못하고 밤일을 바꿨어요. 밤일을 하고 물론 가끔
그 할머니가 이제 오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매일 못 오시니까 그런 날은 제가 애를 봐야 되잖아요. 애를 보고 이제 밤에는 이제 남편이 애 재워놓고 이제 일 나가고 남편이 이제 깨면은 젖 먹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둘째가 1년 돌 될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주말 금토일 3일만 일을 했어요. 밤일을. 주말에 이제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금토일을 3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때는 그래 베네핏을 받으니까 우리 때 온 분들은 또 그 집에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나 애들 때문에 많이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낮에 나는 병원 일이니까 밤일 있지만 그분들은 다 낮에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애들을 여기서는 미국 법에는 애 14살, 13살 이하 집에 혼자 두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할머니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애는 보고 가사는 이제 그 어머니들이 해줬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나 오실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밤일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경제적으로 또 남편이 학교를 다니니까 공부를 해야 하니까 이 자기가 파타임으로 해서 자기 등록금은 벌지만 가정 그거 살림은 못 대고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살았죠. 바이올리니스트 조이스 노 씨도 시카고 심포니 일과 자녀 뒷바라지를 병행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딸이 처음에 놓고 그다음에 아들을 둘을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정신없이 살았죠. 뭐 애들 키울 때는 뭐 우리 남자애들은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 저는 또 그때 오케스트라 스케줄이 아침에 우리가 연습을 하고 밤에 콘서트를 하거든요. 이제 콘서트를 한 일주일에 세 번 내지 4번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연습도 그 정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애들 학교 가면은 와서 내려와서 이제 또 머니까 서버브에 사니까 1시간 걸려와서 와서 연습하고 가서 애들 픽업해서 또 이제 뭐 달리기 같은 거 하면 또 파스타 또 먼저 먹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 또 파스타 만들어서 뭐 먹이고 그다음에 가서 또 응원해주고 또 와서 저녁 해놓고 그러고 이제 콘서트 가려고 보면은 저는 저녁을 잊어버리고 못 먹은 적도 많아요. 유학생 부부로 가정을 시작한 국중석 씨는 제약회사에서 과학자로 근무하면서 부인의 박사 학업을 위해 수년간 자녀 뒷바라지와 집안일을 또 맡았습니다. 아이를 둘 낳는데 여기 와서 아이를 둘 낳는데 하나는 5학년이고 하나는 3학년이었어요. 아들은 5학년이고 하나는 3학년인데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니 뭐냐고 했더니 나 이제 학교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3학년, 5학년이 그때 부모의 그 저기를 한참 많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지금은 참 힘든데 뭐 내가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한참 조금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서는 내가 한 며칠 있다가 좋다. 가서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전까지는 조금 일을 조금 했어요.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박사학위 하는 게 한 5년 걸렸는데 그동안은 제가 완전히 미스터 맘이 됐어요. 그래서 밥도 저녁에 오면 딱 해서 그 사람이 오면 앉으면 먹게 이렇게 하고 애들 아침에 데려다가 대학해 주고 저녁에 내가 거기서 이제 오래 있다가 회사 조금 일찍 끝내서 와서 이렇게 애들 픽업에다 집에다 놓고 내가 이제 이렇게 저녁해서 놓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영화감독 손만성 씨는 1969년
시카고에서 유태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반대를 했죠. 결혼 반대.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나다 쉽게 하고. 그 저희 이제 둘이 이제 가서 일하다 말고 이제 저 시청에 가서 법적으로 이제 결혼식을 저기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한 100일 지나서 집에 우리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찾아오셨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인정을 받고 뭐 친아들 못지않게 이렇게 잘 해주셨죠. 그 이제 그 처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어머니 부모님도 이제 장인 장모님도 그러고 그 아들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계 그 교육을 시키고 싶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반대하지 않고 하자고. 그래서 아이들을 그 히브루 스쿨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13살 때 이제 성인식도 하고 다 그것저것 했죠. 그 저는 뭐 종교 그대로 없지만은 이제 아이들은 교육은 다 그렇게 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은 다 바메츠바 이거 다 했고, 클락 여기에 그 전에 YMCA에서 그 한글 가르치는 그게 있었어요. 그 데려가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대부분 학생들이 그 부모가 한국 부모. 그 집에서 한국말을 쓰고 알아듣긴 하는데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와서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는 전혀 이제 한국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통하고 그 당시에 거기 선생님들이 한국말로 영어를 안 하고 한국말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큰 애가 이제 한 2개월 나갔는데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는데 지금은 자기가 계속 하지 않았다고 후회하더라고요. 자녀가 비교적 성장한 후에 미국에 온 이두만 씨는 올해 93세, 이제 증손자까지 4대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제가 손자, 손녀가 11하고 증손자, 증손녀가 11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모아놓으면 35명이에요. 손자, 손녀들 중에는 한국말 거의 다 합니다. 조금씩은 다 해요. 한국말로 할아버지한테 연하장도 쓰고. 그런데 이제 증손자는 이제 이제 어리니까 이제 초등학교니까 이제 그 애들은 이제 그 한국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해요. 엄마가 한국인 엄마인 경우에는. 근데 엄마가 외국인 경우에는 거의 안 되고. 저는 다 한국말로 해요. 다 알아들어요. 자, 그러고 한국말 하라고 그래요. 그러고 뭐 영어를 서툴어도 그러고 제가 밥 먹을 때도 기도 한국말로 시켜요. 그냥 일 막 시켰는데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영어로 제가 해버리더라고요. 그냥. 오늘날 일리노이 시카고 지역의 한인 인구는 11만 명에 달합니다. 연방 이민 통계에 따르면 1920년 27명으로 기록된 한인 인구는 1950년 48명, 1960년 297명, 1970년 166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인구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한인들이 적잖아 실제 인구는 달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세기 초 유학생 학생회 중심이었던 한인 사회는 한인회를 조직하면서 구심점을 만들어갑니다. 1962년 당시 31살이었던 심기영 씨는 시카고 한인회의 발기인으로 나섰습니다. 시카고뿐 아니라 뉴욕, LA 해가지고 거기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한인 학생회보다는 한인회가 필요하다 해서 여기저기서 시작을 하는데 보니까 나도 금방 캐치해가지고서 시카고에서 한인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내가 말하자면 아까 의사 몇 명 있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나보다 한 세대 위지만은 내가 그 학생회가 졸업해가지고 한인회가 되는 것을 본따 가지고서 시카고도 회가 했거든요. 그래서 기초 작업을 전부 다 해가지고 어른들을 모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인회가 됐고 그때 중에 정보라 박사, 김봉월 박사 이런 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그분들이 뼈가 돼서 만든 단체들이 지금 아직 남아 있거든요. 상호 친목은 기본이고 인권 옹호 억울한 사람이 일을 해서 당해서 죽는다지 하게 되면 그런 사람 뒤처리하는 거 뭐 그런 거 그거 했다고요. 그리고 어떤 불상사가 시설도 있거든요. 1970년대 한인 사회에 대해 김영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한인들이 숫자가 뭐 내가 그때 이야기 듣기에는 한 500명 정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500명이 된다라고 그래갖고 그때 한인들이 주로 많이들 집결된 지역이 지금 이야기하는 클락하고 그 헐스테드하고 거기 지역들이 거기 많이들 운집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안공회사가 있었고 그때 이제 조그맣게 아리랑 식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코리아 하우스가 또 있었어요. 식당이. 그렇게 하고선 거기가 우리네들의 이제 그 하나의 거점 지역이었었죠. 한인들 모습은 그때 당시에는 그저 직장도 그래요. 직장도 누가 좋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뭐 몇 군데가 돼 있어요. 스윙 바이 스쿨이라든지 뭐 템플 스틸이라든지 이런 제니스 그런 데 같은 데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들 몰려다녔었어요. 그때는.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진풍경이었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단순하고 아주 순수했었죠. 예.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신문의 1970, 80년대의 동포 사회의 의존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조광동 씨의 증언입니다. 그 시카고 신문은 주로 동포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미국 사회에 적응을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그것이 그 신문의 주요된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업 속에 미국의 시스템, 그러니까 뭐 교육제도, 사법제도, 이런 정치제도, 이런 미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신문의 주된 역할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문이 한인사회의 구심점이었어요. 교회하고 신문이 구심점이었는데, 교회는 어떤 영혼과 정신과 감정의 구심점이었고, 신문은 하나의 그 생활과 삶의 구심점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장 갔다 오면은 그냥 신문 끝까지 다 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라디오에서 코리아 소리만 나오면은 신문사로 전화가 그냥 빗발칩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당시면 상당히 그 한국이 그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클락거리, 그러니까 로렌스하고 에디슨이 만나는 그 사이에 코리안 스트리트라고 한 50개 가게가 그 클락거리에 있었어요. 한글부사도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인들은 주로 그 레이크쇼 드라이브 근처부터 아래로는 어빙팍에서부터 북쪽으로는 그 투이까지 그 사이에 주로 한인들이 거주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한인들이 거주지가 점점 서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니까 클락거리에서 로렌스 거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20세기 중후반 교회는 신앙적 공동체였을 뿐 아니라 한인들의 친목과 정보 공유, 정착 지원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초반에는 이 목회자가 소위 말하면 이민사회 전체의 어떤 면에서 섬기는 자로 일했어요. 공항에 나가서 픽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람들 안착시키고 아이들 학교 소개하고 직업 알선해주고 또 운전 가르치는 거 도와주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한인 사회에 교회가 없었다면은 한인 사회가 안정되기 참 어려웠겠다. 이민 초창기에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교회마다 굉장히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찬양하고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발전하고 안정되고 하니까 많이 또 이렇게 분산되면서 교회에 관심이 좀 많이 적어집니다. 많이 적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교인들이 교회를 필요를 덜 느끼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한때는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됐는데 이제는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내 삶의 중심 따로 있다. 시카고 남부 지역에서의 사업은 한인 사회의 젖줄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뷰티 서플라이, 신발, 의류 분야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한국 분들이 사우스에 제일 많이 비즈니스 했던 시절이에요. 83년도에서 85년도. 그리고 이민자들이 제일 많았어요. 83년도에서 85년. 90년도 넘어서는 이민 오신 분들이 적었죠. 제가 처음에 남부 상가를 처음에 이제 가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한국 분들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남부 상가에서 제일 많이 하신 게 비리 서프라이를 했어요. 이 비리 서프라이가 사우스 상가에 얼마나 많았냐면은 우리 시카고에 비리 서프라이가 한 300군데 있었어요. 적은 거, 저때 인디아나 저쪽에서부터 저기 위스콘신 남쪽까지 해서 한 300개는 된다고 봐야죠. 사우스를 내가 보니까 한 150개가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스트리트에 가게가 뷰티 서프라이가 5, 6, 7, 8개까지 막 그냥 총총히 봐서 뷰티 서프라이, 메디슨 같은 데는 10개. 47가 같은 데는 그때 당시에 7, 8개. 그래서 지금까지도 뷰티 서프라이가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고 있는데 이제는 반도 더 줄었어요. 대형화가 된 거예요. 대형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한 500, 1000, 1500 가지고 뷰티 서프라이 하시다가 이제 커져서 3000호다가 그다음에 5000호다가 지금 10,000호다가 15,000으로 내가 꿈꿨던 그런 스타일 바뀐 거예요. 경쟁은 누구예요? 한국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사우스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신발 가게도 시카고만도 한 50개. 저는 그래서 참 스토어를 하나만 처음에 열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현재 한국들 신발 가게 하시는 분이 10개도 안 남았어요. 다 결국은 문을 닫았어요. 경쟁에 밀렸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사우스에 한인들이 3가지 비즈니스예요. 뷰티 서프라이, 옷장사, 그 다음에 신발. 한국 분들이 흑인하고 장사를 하시는데 경찰이 그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에 대략 3명에서 4명 한국 분이 돌아가셨어요. 총격 사건이 있죠. 거기가 총 맞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내가 다 지금도 눈에 선해요. 지금은 한 분도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많이는 5명까지 돌아가셨어요. 총 맞아서 총격 사건으로 그만큼 치안이 아주 위험했더랬어요. 몸으로 때워서 했으니까 지금은 격세지감이죠.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도 나쁘다 남부가 막 무법천지다 해도 그때보다는 훨씬 지금이 나은 거예요. 그래도. 소자본, 가족 중심적, 노동 집약적 등 특성을 가진 세탁업 또한 시카고 한인의 주요 업종으로 꼽힙니다. 와이프가 온 다음에 이제 세탁업을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세탁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해가지고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그게 청소업, 세탁업에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한 7개쯤 세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 한 20명 이상 됐으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그 당시는 세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건 뭐 손꼽을 정도로 있었지. 그 당시는 세탁업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그래 한 거죠. 내가 시작하고 한 10년 후에서부터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80년도, 1980년도서부터 이제 많이 시작했죠. 세탁업을. 그래도 제일 쉽고 적응력이 제일 좋았던 게 세탁업인 것 같아요. 아마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능이 한 70% 내지 한 80여 % 가까이는 갔었을 것 같아요. 세탁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우리 한인들한테 참 적성에 맞는 것 같아. 노동 집약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그게 이제 꾸준하게 하는 것보다는 후닥닥 하고서는 이제 레스트를 해야 되니까는 그런 것이 적성에 잘 맞는 거죠. 큰 바탕이 됐다, 파운데이션이 됐다, 이렇게 나는 여겨요. 예. 그걸로 해서 이제 우리 2세들의 교육이라든지 뭐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는 이민 사회에 크게 밑바탕이 됐죠. 큰 재산이 됐었어요. 예. 공립학교 보조교사로 시작해 이중언어 교사, 시교육청 행정직까지 두루거친 교육가 박난실 씨는 1980년대 한인 학생들이 많았던 학교들을 떠올립니다. 1980년도에 한국 학생들이 많았던 학교는 히버드 스쿨, 그다음에 볼타 스쿨, 허간 스쿨, 워러스 스쿨, 제미슨 스쿨, 또 피러슨, 볼타. 고등학교는 이제 메더 하이스쿨, 세나 하이스쿨, 아문세나 하이스쿨, 루즈벨트 하이스쿨, 그다음에 반스토븐에 아주 그 한인 커뮤니티에 많았지만 그건 또 특수 학교지만은 그 기프티드 프로그램이었어요. 경제학 교수이자 사회학자였던 김신 씨는 시카고 한인 사회의 이민에 대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 시카고 한인 사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한참 많이 들어올 때도 있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는 뭐 3만 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90년대 들어서면서 줄어들었죠.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2000년대는 더 줄어들었고 지금도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다 그러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최근에 2023년 INS 그 리포트에 보면은 일리갈 이미그런트에 언더큐멘트리 들어와 있는 일리갈 이미그런트에 에이시안 컨트리에서는 차이나하고 코리아가 두 번째입니다. 두 나라가 많아요. 그렇게 이제 좀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차이나나 그 코리아에서 오는 일리갈 이미그런트는요 비자 스테이어입니다. 비자 오버스테이어. 그게 뭐냐면 그냥 한국에 비자 없이도 들어오잖아요. 왔다가 그냥 주저앉는 거야. 어떤 분은 뭐 뭘로 왔다가 다른 비자로 왔다가 주저앉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카고의 한인 이민 사회는요.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고요. 숫자도 적지만 또 그 호모지니어스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 여기서 태어난 2세들 의 프로포션이 더 많습니다. 뉴욕이나 이런 데보다, 뉴욕이나 LA보다. 그런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은 호모지니어스하니까 자기네하고 좀 다른 거를 볼 생각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꾸 2세들은 전부 다 대학도 졸업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 2세들 중에서도 여기서 태어난 2세들 중에서도 대학 못 가고 고등학교도 최저로 못한 애들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 데서 일절 관심을 안 둡니다. 한인 사회가.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많은 한인들은 성실하게 삶의 터전을 읽으면서도 다양한 사회활동과 봉사로 지역사회와 함께했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에서 40년간 근무한 박난실 씨는 시카고와 자매도시 부산의 6곳 학교의 국제교류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이나 여기서 가는 애들이 그 20명이면은 그 학년에 20명을 이제 버디를 정해요. 버디를 정해갖고 페어링 시켜요. 너무 좋아요. 나중에는 그 일주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서로 그냥 껴안고 울고 난리가 나죠. 부산이 시카고의 시스터 시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이 아마 10년째 됐을 거예요. 2014년부터. 근데 시스터 시티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을 선택을 했어요. 부산을 선택을 했고 그 뜻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죠. 여자애들은 메이크업 하는 거 제일 먼저 배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을 때부터 그 K-팝을 배워요. 애들이 학교에서 애프터 스쿨에. 그래갖고 한국 문화를 많이 이제 예상을 하고 가니까 가서 한국 군데군데 가는 데마다 다 좋아하고 그 친구 관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 그 학생들이 아주 그냥 그 친절하고 잘해주니까 그거를 좋아하고요. 또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방사선 암 치료 전문의로 30년 넘게 일해온 김윤태 씨는 이제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의 회장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2016년서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 이제 8년째 된 셈이죠. 문화회관이 그 다른 데 있는 문화원, 뉴욕, LA 또 뭐 DC에 한국 정부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메인테인 해주고 이러는 문화원과 달라서 우리 사립 개개인의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 하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쉬는 공간 마련 한마디로 하면 회관인 셈이죠. 이런 게 있고 동시에 이제 컬처럴 어드밴스 하는 거, 한국 문화를 미주류 사회에 알리는 그런 역할과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오르가니제이션으로 참 아끼고 앞으로 많이 더 키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가 서병인 씨는 비스코 재단을 세워 사업적 성공을 사회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 150만 달러를 기부해 다목적 공연장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옛날에 어떻게 자랐고 이제 그런 걸 알면은 결국은 내가 돈을 좀 벌었으면 그거는 결국은 사회에서 나한테 해준 거니까 내가 또 사회에 대해서 리턴을 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느냐. 막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제 비스코 파운데이션,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어요. 아예. 그래서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군데서 한국에서도 많이 했고 또 미국에서도 대학교에서 몇 군데 뭐 UCLA 같은 데는 내가 많이 했어요. 예. 막 그런 거는 결국은 기업인이 돈을 벌었으면은 그걸 일정 부분은 사회에 환원하는 게 원칙이다. 막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영화를 가르친 손만성 씨는 1991년 한국 MBC 드라마 억새바람의 현지 제작 기획을 했고 수편의 장편 영화도 제작해 주목받았습니다. 제가 67년도에 여기서 태권도 기록 영화, 미주 한인 30분짜리 기록 영화를 미주에서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만들 때 그래서 한국에서 그 영화진흥공사에서 거기 제작팀이 3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이걸 할 때 여기서 태권도 그 시범대회가 있어서 세계 3회 세계 그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제가 하고 있는 거 보더니 아주 감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거 하는 걸 몰랐다고.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좀 후배에 저기 하는 거 이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건 뭐냐면은 이제 94년도 95년도인가 여기서 그 한국 여기 미주 교포 저기 박호성이라고 있어요. 무술하는 친구. 이 친구가 이제 여기서 그 태권도 영화 무술 영화 닌자 터틀이라고 있어요. 거기 상당히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그 친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영화 제작을 했어요. 극영화, Book of Swords.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게 이제 최초로 이제 시카고에서 제작된 이제 무술 영화라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새롭고 또 제가 좀 내 개인적인 하나의 좀 적이라면은 나중에 이게 필름 레버러토리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시카고에서 최초로 음악 뮤직비디오 만든 사람이 저래요. 저는 이제 미처 생각도 안 했는데 현상소에서 하는 얘기가 제가 여기서 제일 처음에 그게 68년도에 미국에서도 이제 사람들한테 물으면은 언제 뮤직비디오가 유행됐는가 그러면 한 80년 중반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68년도에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제가. 신문사에서 기자, 기획자로 활동해온 배미순 씨는 활발한 문학 활동으로 동포사회 문학계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신정순 박사, 또 이영옥 씨, 또 송술래 씨, 뭐 이런 사람들 8명이 모여가지고 2000년을 그냥 보낼 수 없다. 이게 새천년이 다가오니까 그냥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예지 마을 그거를 문학회가 됐는데 이제 그걸 만들었거든요. 캐나다까지 이렇게 수기를 모집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수필 같은 거. 그 다음에는 그렇게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하다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번지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또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제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다 접었는데, 이병조 해외문학상을 한번 타고 난 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해외 풀꽃 시인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회원이고 또 화가인 김정옥 씨라는 분, 화가인데 이제 그 상을 또 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타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기쁘죠. 그래도 수많은 국제 미술 대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해리안 씨. 그는 특별한 이유로 노숙자의 모습을 화폭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좀 달라요. 좀 치근스럽고 내가 돈이 많으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하루의 생활을 그 기분을 제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는 여긴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게 역겹게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내 짭이다. 이것이 내가 이 나라의 은혜를 갚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게 내 신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들 다시 캠퍼스에 올려놔서 그 사람들의 인간의 디그니티를 다시 재발견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외관이 이렇게 다니면은 이 사람들이 구걸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피하잖아요. 그러나 캠퍼스에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유발시켜서 그래요. 낯선 나라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가족을 만들고 사회에 봉사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한인들. 20인의 구술사를 체록하면서 그들의 삶에 투영된 우리네 이민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보석처럼 빛나는 이들의 삶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끈기를 듣고 열정에 공감하며 희망을 품습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의 시카고 한인구술사는 온라인에 게재된 하이라이트와 학술 자료용 풀 아카이브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20인의 삶의 소회, 계획, 철학, 남기고 싶은 이야기 등의 편린들을 엮으며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를 마라톤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출발한 누가 다 힘차게 출발을 하는데 마라톤도 뛰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고 또 언덕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또 숨이 차가지고 답답할 때가 있고 또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할 그런 의지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뿌리를 내려가지고서
우리나라가 한국에서뿐 아니고 그 좁은 한국에서 서로 비교되지 말고 미국에 많이 오고 세계에 뻗어나가서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보람을 느끼고 고생을 생각하는. 시카고 퍼레이드 있었잖아요. 거기 내가 1000명을 참여시켰잖아요. 그때는 사범들이 한 덩어리였다고. 그러니까 다운타운을 흰 도복으로 꽉 메웠으니까. 그래서 내 자체 시합을 해가지고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그게 1000명을 도복을 프린트가 똑같이 입혔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브라함스 심포니를 했는데 막 끝이 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더 하고 싶은 그런 기분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연주를 할 때는 막 이렇게 궁중에서 막 이렇게 막 새가 나는 것 같은 기분이 있잖아요. 그게 한국인이라는 것, 그 백그라운드 때문에 교육계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거기에서 또 일을 잘 하면은 또 인정을 받고 그래서 제가 매니저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우리 유닛에서는 제일 높은 게 매니저였죠. 40년 이상을 우리가 지속을 해서 지금까지도 컨티뉴스하게 비즈니스를 했다는 게 참 자랑이라면 자랑이죠. 그냥 공동 책임 항상. 손해를 봐도 뭐 내가 했는데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아유 내가 해도 그런 잘못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공동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했다는 거. 그래도 큰 병 없이 탈 없이 또 애들도 다 잘 저거 하고 그래서 뭐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여겨요 그냥. 제가 할 일이 뭐 있어요. 픽처 앨범 한인사의 그 옛날 사진들 그거 할 그 책 하나를 지금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 또 100년사의 하나인 그 사진 앨범을 또 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동안 이제 한 뭐 반편 의상 이상 연구를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화를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제가 그동안 이거 배우고 경험 있고 이런 것을 다 젊은 후배들한테 이렇게 인수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제 바람이고요. 나의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끝까지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이 더 이제 그거를 힘입어서 더 발전해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사실은 사는 게 잘 산다는 것이 경제적인 것만 아니죠. 경제가 잠깐이잖아요. 결국 영혼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어프로치를 하고 우리가 그 일사들이 가졌던 그런 멘탈리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고 이거를 이제 계속 아이들한테 좀 알려줘야 돼요. 어렸을 적에. 진인사 대천명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죠. Do your best and wait for the result 하는데 제가 후회 안 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나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그 모토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준비를 한 사람한테는 기회가 보일 거다.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말고 열심히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준비하고 가다 보면 그 기회가 잡힐 거다. The world is very fluid. 미국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이 아니고 한국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이 아니고 we have to be flexible to maximize our resources. 뭐 그런 면에서 제가 꼭 미국에 산다고 American dream is my dream. Korean American woman's dream. 하여튼 그거는 제가 우리 남편한테 참 고마워요. 막 그때 스파르타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한국 문화 알 수 있고 한국어를 할 수 있고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한국에 그 의식이 굉장히 세요 우리 애들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아무리 미국 속에 살지만 코리안으로는 그렇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그러니까 주위에 백인들도 있을 수도 있고 난 백인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더 이렇게 넓게 보시고 다들 이렇게 서로가 다 같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 그걸 좀 뭐 이제라도 생각하시고
좀 사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왕 우리가 선택해서 이민을 왔으면 이 나라에 조금 보탬되거나 좀 충실하게 후세를 위해서 정말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민 2세로서 사는 것을 후세들이 보고 힘을 내고 좌절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이 당신들 아버지 어머니 나라의 정신과 문화에서 영감을 얻고 당신들이 여기서 살아가는 미국에서 미국 정신과 문화에서 예지를 얻어가지고 이것을 결합해서 정말로 자랑스럽고 빛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문화와 정신을 만들어주기를 저는 저희 2세들 후세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